1789년 프랑스 국민들은 왕권의 무능력과 귀족들의 사치에 불만을 품고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혁명으로 프랑스의 왕정이 무너지고 대신 봉화정이 들어서게 되자 아직까지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주변국들은 프랑스의 혁명 성공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는 프랑스를 상대로 동맹을 결성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럽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던 프랑스는 기존의 방식대로 시민군을 모집하려 했지만 그 숫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휘부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징병제입니다. 1793년 프랑스 공화정은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적군을 몰아낼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 복무를 위해 영구 징집된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혼 남성들은 징집되어 전쟁터로 간다. 기혼 남성들은 무기를 제조하고 식량을 운반한다. 부녀자들은 제복을 만들고 부상자들을 간호한다. 아이들은 외과용 가재를 만들고 노인들은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시킨다. 이러한 동원령으로 프랑스의 병력은 기존 26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 규모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이 당시 대규모 프랑스군을 총지휘했던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규모가 커진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 사단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미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보급의 현지 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단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이러한 사단의 편제를 강화해 독립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단들과 연계해 연합작전이 가능한 형태로 개편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각 사단에 보병과 포병, 기병을 적절히 조합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단은 별도의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단은 보통 2일간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병참 조직을 운용하고 필요시 현지 조달을 실시한다. 사단장은 사단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임무형 지휘를 수행한다. 이러한 프랑스군의 사단 편제로 인해 나폴레옹은 대규모 군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으며 1796년 벌어진 이탈리아 전역에서 프랑스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을 운용해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은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사단의 상위 조직인 군단을 편성합니다. 군단은 보통 2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기병사단, 3개의 포병여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단은 독립적인 기동과 제병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군단은 자체적으로 5일간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보급을 지원한다. 각 군단은 넓게 분산해 다양한 경로로 기동하여 적을 교란한다. 프랑스군은 이렇게 사단과 군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수많은 전투에서 연일 승리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참모 제도의 운용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참모총장을 수장으로 하여 각 분야별 참모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는데, 그 분야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이후 기획, 공병, 헌병, 의무 등의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참모 조직으로 프랑스군은 분업화, 전문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오늘날 각 국가의 합동참모본부는 프랑스군의 참모 조직의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 조직의 개편과 함께 포병의 전력 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포병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포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나폴레옹은 포병 참모부를 새로 설치하고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사실 프랑스군은 포병의 표준화를 위해 이전부터 노력해왔습니다. 포병이 운용하는 모든 야포는 4파운드, 8파운드, 12파운드 이렇게 세 종류의 야포로 통일했으며 빠른 기동을 위해 무게를 경량화하고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야포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견인마차, 탄약 운반마차, 조준장치 등을 모두 표준화했으며 포탄의 사거리를 정확히 조정하기 위한 나사식 조정장치 등을 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포병은 크게 견인포병, 기마포병, 근위포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밖에 부교대대, 기술병,
총포병 등 지원부대로 구성됩니다. 견인 포병은 주로 보병사단과 군단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 배속 운용되며 하나의 포대는 6문의 직사포, 2문의 곡사포, 24대의 마차, 120여 마리의 말로 구성됩니다. 기마포병은 보통 기병사단에 배치되며 그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로 보병사단의 견인 포병보다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위포병은 나폴레옹이 직접 운용하는 부대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장교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 운용되었습니다. 근위포병은 다른 포병에 비해 대우가 좋았으나 그 대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35세 이하의 나이, 178cm 이상의 건장한 체격,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자, 10년 이상의 복무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근위포병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근위포병은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집중 운용되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 밖에 포병에 배치된 부교대대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강을 도하해야 할 때 부교를 설치하는 역할을 했으며 기술병과 총포병은 마차와 각종 무기를 수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포병의 전투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계속된 사격으로 귀가 먹거나 화약의 연기로 인해 목이 메이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은 화염으로 인해 항상 뜨거웠습니다. 포탄이 발사된 후에는 밀린 포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탄을 다시 장전해야 했으며 그러면서도 적의 포탄을 피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일반적인 포탄 이외에 특수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캐니스터탄은 포탄 내부에 수많은 금속 구슬들을 넣은 것으로 근접한 적 보병에게 직사로 발사되어 그들을 한 번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유산탄은 곡사로 발사되며 신관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해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포병의 전술적 운용에서도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포병을 프랑스군 대열의 가장 앞에 배치하고 적이 대형을 갖추려는 순간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해 그들의 대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면 야포를 한 곳에 집중시키고 적 주력 부대의 정면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해 그들의 대형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후방에 배치된 야포가 다시 사격을 실시해 공간을 넓히면 기병과 보병이 그곳으로 진격해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징병제의 실시, 사단과 군단의 편성, 참모 조직의 상설 운용, 포병의 역할 증대를 통해 유럽의 강대국들을 상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프랑스군의 효과적인 교리는 그대로 주변국들의 표준 군대 편제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